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6.3 대선이 오늘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지지율 조사에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면서 캠프의 각 후보 캠프들도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는데요. 보수 진영에서 띄우고 있는 단일화의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전 요동치는 판세와 단일화를 포함한 변수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 시배영 김현정입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네, 국민의힘 김건희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정광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9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D-8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어제 6.3 대선의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고요. 자, 가장 크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슈는 단일화입니다. 먼저 김건희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인쇄된 것 때문에 단일화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전 투표를 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일화와 관련된 국민의힘 어떤 제안을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하고 있고 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일단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입법,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그 거대 권력 탄생을 막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뭐 그 이준석 후보나 우리 김문수 후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일화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전제 조건을 좀 제시해달라고 제안도 했고 또 개혁신당에 큰 지지를 주고 있는 그 20대 2030 세대를 위한 개혁신당의 정책을 수용할 준비도 우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전 투표 전이라서 아직 불신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의원께 상식적으로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이런 단일화가 상당히 서로에게 또 민감할 수도 있는 내용일 텐데 이걸 공개적으로 무슨 조건을 원하느냐 물을 게 아니라 물밑으로 보통 접촉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단일화까지도 고려한 대비를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준석 후보 본인의 입으로는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해 왔고 오늘도 방송기자 클럽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 단체 문자까지 당원들한테 보내서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단일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망상이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예. 이 정도 됐으면 단일화를 안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라면 그건 본인이 그렇게 그동안 비판해왔던 구태 정치, 나그 정치의 표상이 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각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가 지난 그 1, 2차 토론회에서 보면은 구구적인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뭐 경제에 이념을 넣는다든지 우리 이재명 후보를 그 친중 후보로 이렇게 몰아친다든지 이렇게 구구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거로 봐서는 오히려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그 했듯이 국민의힘에서는 공개적으로 요구들만 할 뿐이지 예. 내부적으로 뭐 진행되거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공동정부를 제안한다든지 뭐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라 이렇게 모든 걸 줄 것처럼 얘기하는 것, 당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뭐 고발 조치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단일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라는 시각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이번에는 내란 심판의 대선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께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보면은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했던 손에 장을 지진다고 했던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29일 오전 6시 전에는 단일화의 물리적 시간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방금 전에 김현정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보통 협상을 할 때는 다 물 밑에서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물 위에서 하는 모습처럼 보일까요? 네. 우선 여기 개혁신당 관계자분이 안 계시니까 이준석 후보가 경제적인 논리에 극우적 주장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저는 뭐 그 극우적 주장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제 논리를 이재명 후보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를 분석하는 그 접근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경제적인 관점이 극우적이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단일화 과정에서 물밑 접촉? 당연히 물밑 접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밑 접촉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공개적으로라도 구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제발 협상정으로 나와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다 더 감명하게 이준석 후보에게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단일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완주의사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온 이상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좀 낮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단일화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 강상필 민주당 부대변인께 여쭤보면 오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측을 향해서 단일화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물밑 접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몇몇 사람들만 단일화를 원하지 정작 국민의힘 내에서는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이준석 후보가 들어오는 것을 별로 내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입보다 손을 봐야 되는데 이 손에 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공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단일화라는 것이 1+1이면 2가 아니라 1.5만 돼도 성공한 단일화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를 했을 때 1.5가 되느냐? 네. 이준석 편은요 단일화를 하게 되면 김문수한테 안 갑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편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준석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에 한덕수 그 후보와의 단일화를 봤을 때 쉽게 내줄 사람입니까? 화장실 다녀오면 바뀌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보수는 대개편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준석 후보가 최소한 지금 10%는 득표하고 더 잘해가지고 15% 득표하게 되면 보수
대개편에 주도권을 쥐고 갈 텐데 뭘 굳이 지금 가가지고 이렇게 또 한 번 속은데 두 번 속을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저희 민주당은 단일화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준석 젊은 정치인이 비상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왔고 예. 또 탄핵도 찬성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과 내란 공범이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단일화 자체가 내란 단일화이기 때문에 네. 잘못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심판하는 규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하지 마시라 이런 조언 드립니다. 예. 김건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의 설명은 단일화 하든 안 하든 그건 알아서 해라. 어차피 단일화 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또 하나가 이제 탄핵에 찬성한 이준석 후보와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무슨 시너지 효과가 되겠는지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런 모든 얘기들 다 뛰어넘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거대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 단일화를 해달라는 그런 그 요구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큰 정치인이라면 크게 보고 지금 어떤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거꾸로 그냥 이렇게 이 티켓에 계속 남아 있어서 우리 이준석 후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그 10% 정도 얻고 계속 이제 남아 있으면 뭐 보수 정치의 제 편에 있을 때 어떤 뭘 한다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 우리 그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께서 어제 이 한동훈 전 대표 함께 유세하는 모습을 봤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한동훈 대표는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단일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이제 어떤 무슨 그 친윤이 숙주를 만들기 위한 단일화 이런 거는 반대한다. 뭐 이런 거였죠. 예. 네.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네. 이건 제가 정광재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좀 더 이 부분을 더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어제인가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보낸 이 메시지가 상당히 지금 큰 파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에게는 일격을 가했고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 발언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의미가 맞는 겁니까? 그거 뭐 초등학교 국어 수준만 되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와이 다녀온 김대식 의원은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김대식 후보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 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메시지를 부적절한 시점에 올렸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리 보수정당에서 30년 정치하시면서요. 당대표했죠. 대통령 후보로 나섰었죠. 이번에도 4강까지 들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특사단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했으니까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셨던 분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과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그동안 사랑해주고 응원했던 우리 당원들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최근에 김상욱 의원 탈당하고 민주당 간 것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본인을 그 정도 정치적 위상에 올라가게 했었던 분들의 그 염원을 그분들이 올곧이 반영하고 있는가. 그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 메시지 내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선거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 당에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내시는 거는 저는 우리 당의 원로로서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김대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포용의 메시지라며 홍준표 전 시장은 여전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석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는데 김희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불과 뭐 1, 2주 전입니다. 마치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파란색 넥타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30년 전에 민주당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는데 민주당이 상당히 좀 호감을 보이는 듯했던 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후보를 또 이렇게 SNS에서 지지 선언을 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김대식 의원이라든지 뭐 유상범 의원 등이 전한 것은 전원이잖아요. 네. 홍준표 전 후보가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준석에 대한 그 뭐 지지,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이 발언은 직접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한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홍준표 전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소위 쌍권이라고 하는 친윤 그의 의원들한테의 그 뭐랄까요 그 분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3번에 걸쳐 사기당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처음에 가장 그 바라고 갔던 것이 선대위 합류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자중하고 가만히 있어달라는 거고 세 번째가 민주당이라도 차라리 가지 말아달라는 거였는데 이제 마지막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다큐 본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물어보면 탈당한 사람인데 우리가 뭐 입장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도 탈당하고 정계 은퇴했는데 왜 이렇게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홍준표 전 후보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그리고 그전에 신뢰감과 그래도 그 형성돼 있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저기 응원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강선필 부대변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 서운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입장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홍준표 전 대구시장 30년 동안 국민의힘에 헌신했다고 하는데 헌신짝처럼 팽개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돼 가지고도 누구도 후보로 안 나서려고 하는데 본인이 나서 가지고 헌신했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대선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용병을 데려와 가지고 또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는데 한동훈이라고 또 용병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데려온 용병끼리 싸워가지고 당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5년 기다려서 또 3년 기다려서 또 출마하려고 하니까 한덕수라는 또 공무원 출신 용병 데려오고 그러니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서는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제가 살다 경선 떨어지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봤지만 가족 데리고 동반 탈당한 건 처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서운하고 화났으면 그 정도로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에 대해서 좀 재건을 바라는 마음에 저는 미래에 좀 투자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조금 지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실제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시장 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도 이준석 후보와는 상당히 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또 토론을 좀 해볼 만한 내용인데 김건희 이렇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선을 긋는 듯한 행동을 이제 선거 막판에 접어들면서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정치개혁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당정 관계 재정립을 약속하면서 3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당무 개입 금지를 당헌으로 규정하겠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로 봐야 될까요? 예, 어제 그 당정 협력, 당통 분리, 개파 불용 이런 3대 원칙을 그 당헌에 명시하겠다고 천명을 하셨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표적으로 잘 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좀 넓게 보면 윤 전 대통령과는 조금 거리두기에 점진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김현정 의원 보시기에는 당정도 이제 이 당무 개입을 대통령이 못하게 한다. 또 당통 분리인가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선긋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건데 김건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혀 아니죠. 그건 지금도 뭐 종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당무 개입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해유도죄에 걸려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그 처벌받게 한 당사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그거는 뭐 그 현재 그 제도로도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둬서 그 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 좋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이 오히려 더 좀 더 팩트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내란 구구 후보라고 비판받잖아요. 요즘은 내란 구구 친일 후보라고 친일까지 하나 더 덧붙여졌는데 뭐 엊그저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그 잘못돼서 그 탄핵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헌정 질서 부정하는 발언을 그냥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시각대로 그대로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잘못됐다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사면시켜 주겠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라서 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 뭐 거리두기, 절연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하는 그 언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전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쪽에 있는 그 구구 강성 지지자들을 버릴 수 없어서 같이 오히려 구애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정관식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속 한동훈 전 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절연해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를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좀 밑자락을 깔기 네. 위한 거 아닌가 이런 또 해석도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고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사실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큰 강이 있어요. 그 계엄과 관련한 내용과 탄핵과 관련한 내용은 그동안 좀 김문수 후보는 탄핵과 관련해서는 좀 미온적이었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준석 후보가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와 어떻게 단일화를 하겠느냐 강도 높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그 장벽을 좀 낮춘다고 할까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 당이 피할 수 없는 비난을 받았던 게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민심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것을 다시 민심으로 좀 끌어들이려는 역할을 당에서 충실히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 지금 얼마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도적으로 물론 당무 개입 안 된다는 제도적이 있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것을 보다 공개적으로 대중들에게 약속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지난 3년에 대한 반성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그 선명한 메시지들이 좀 김문수 후보가 더 빨리 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냈으면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이탈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조금 뒤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메시지들을 남은 기간이라도 내시는 게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훨씬 더 유효한 득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광재 대변인 이야기했듯이 선거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더 이제 김문수 후보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한길 일타 강사의 이 초대로 이영돈 PD가 제작했다라고 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는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근데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네. 김문수 후보로서는 뭐 부담되는 내용일 텐데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전 투표할 테니까 사전 투표를 해달라. 이것도 일종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긋기로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그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선거를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부정선거 관련 영화 봤을 때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국민의힘 안에서 현역 의원들이 단체방에서조차 말려라 그러고 어떤 뭐 당협위원장은 뭐 다시 구속시켜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영화도 많이 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 포스터 보니까 6.3 대선 부정선거 확신한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공감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을 긋고 말고 할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와서 뭐 당헌당규 개정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김현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헌법 제7조 1항에 보면은 대통령 중립을 명시해놨고요. 공직선거법 구조에 봐도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공무원은 대통령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용기.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려고 했을 때 용기 있게 맞서는 것. 근데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죠. 공천 개입할 때 어땠습니까? 카톡으로 정황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음성이 없지 않냐? 그랬습니다. 음성 드러났습니다. 뭐란 줄 아세요? 불법은 아니지 않냐? 이랬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어땠습니까? 자조 반성을 했습니까? 옹호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이라도 조금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선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김건 의원 의견도 듣고 싶은데 조금 다른 이야기에 있어서 김현정 의원께 먼저 이 답변을 듣고 김건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후보 또한 부정선거를 옹호하지 않았냐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김문수, 이재명 후보 모두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인물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일단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준석 후보가 이 질문을 김문수 후보한테 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12.3 비상계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였는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가 그 질문을 본질적인 후보한테 물어봐야지 이재명 후보한테 그것도 2012년, 2017년도에 했던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같은 부정선거를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 질문은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발언을 했다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그 지적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 팩트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설명했듯이 오래됐으니까 국정원에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 수개표에 부정선거 의심이 있다라고 하고 수개표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개표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판례라든지 선관위 해석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를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주장을 한 것뿐이지 그렇다 해서 불법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의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라든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부정선거에 망상에 빠져서 그대로 그거를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죠. 네. 김건희 의원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해명 또 김현정 의원의 설명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2017년 1월 7일 날 트위터에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국가기관의 대대적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냥 그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사실은 약간 사실 왜곡하는 설명을 하시니까 그때는 나는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무슨 국정원 댓글 이런 거 얘기한 거다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왜곡 거짓말 자꾸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되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태도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현정 의원 혹시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관련된 그 당시에 그래서 다 처벌됐잖아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수개표처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대안까지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수개표 제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지금 구구에 있는 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전산상의 오류가 있는 그런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처럼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요. 저는 김문수 후보도 전광훈 후보와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발했고요. 우리도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어요. 근데 이거 기업과 관련해서 생방송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게 김문기 씨에 대한 인식 문제, 개인의 인식 문제 이런 걸로 다 1심, 2심 무죄가 났기 때문에 저는 양 정당이 사실 이걸로 갖고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고 또 선거
국정원에서 고발한 거는 전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취하는 게 훨씬 더 그 국민들이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강성필 부대변인 이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정당사에서 최장기 노숙 투쟁을 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초봄에 나가가지고 우리 국정감사할 때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까지 했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그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지적할 수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지적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1대, 22대 총선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혹 제기해가지고 재판이 182건인데 그중에서 32건은 지금 재판 중이고 나머지 150건은 단 하나도 패배한 게 없습니다. 다 부정선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6.3 대선 부정선거 확신한다. 이런 영화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또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 대상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 조금 말을 좀 이렇게 좀 좋게 겸손하게 하시오라고 하면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예.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다. 이런 아니, 말씀 그런데 드립니다. 반박 안 할 수가 없는 건 182건 중에 국민의힘 후보가 직접 해갖고 이게 된 건지 궁금하고 우리 당도 공식적으로 지금 부정선거 없다. 사전선거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전직 대통령 있었죠. 그분도 뭐 계엄 과정에서 그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검증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예. 6.3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 영화의 포스터지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김문수 후보가 좀 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그 부정선거 영화 본 다음에도 애매하게 또 두루뭉실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선관위는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냥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김근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또 강조하는 것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란 혐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져야 된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트랙 레코드라 그러는데 전력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니까 뭐 사실 사례가 여러 개 있지만 뭐 항상 그 저희가 기억하는 게 우리 박용진 후보 박용진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할 때 박용진 후보께서 나온 거에 대해서 박용진 전 의원요. 전 의원 같은 사람도 공천에 걱정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비명행사 공천 때 딱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온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좀 그 국민들이 믿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거라는 말씀도 하시지만 네. 또 한편 뭐 제2, 제3 내란 세력 반드시 찾아서 깨끗한 법정을 세워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제2, 제3 내란 세력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다 숨어 있는 사람 다 찾겠다 뭐 이런 뜻이고 깨끗한 법정이라고 그러면 뭐 사법부도 싹 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게 조금 이 얘기 자체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좀 그 심각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서 이게 좀 꼭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꼭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민정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원래 정치 보복 또는 검찰 탄압 이야기했던 것은 이재명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역으로 선거 기간 동안에는 내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냐. 이 점을 이제 국민의힘은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 보복은 없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재명에 대한 그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격가지를 가지고 계속 비판을 하면서 가정해가 그걸 갖다 비판하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헌법을 파괴하고
그 불법 비상경을 일으킨 그거에 대한 심판을 극복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수차례 걸쳐서 또 기자회견 간담회까지 열어서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민생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도 그 정쟁의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민생 경제 회복에 먼저 하고 방점을 두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정치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그냥 가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보복이란 것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이 가장 그 3년 동안에 정치보복을 당한 당사자였습니까?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정치보복이란 것은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국정원이나 감사원이나 뭐 이런 그 국가 권력기관을 이용해가지고 타겟팅해가지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란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회 통합이 가능해요. 그거를 제대로 그 저기 단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또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보복과 내란에 대한 단죄는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좀 확인 질문만 하고 물론 뭐 이제 재판이 되고 있어서 그 범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김현정 의원이 보는 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지금 저 재판이 진행 중인 저 피고인들 있잖아요. 네. 피고인들 당연히 형사 절차에 의해서 거기서 재판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 이제 그 전에도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 반원특위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 관련된 그 내란과 관련된 그 조사들을 하는 것이죠. 국회에서. 네. 뭐 그런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란과 관련된 그것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규명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여야가 같이 해야 될 문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두루뭉실 그냥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냥 어디까지만 해가지고 그냥 안 할 것이냐, 안 하면 정치보복이 아니냐 이런 규정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김건희님께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 뭐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란 세력이란 말은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이란 건 형법상 죄지 않습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단호하게 이제 엄벌을 해야죠. 그런 내란 범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세력으로 확장한다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거든요. 아주 쉽게 정치적인 반대 세력을 갖다가 내란 세력으로 몰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용어를 쓰실 때도 내란 세력 뭐 이런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죄를 지은 사람은 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용어를 바꿀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보복은 안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한 거 그 진정성을 믿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정치보복 관련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시죠. 저는 우리 사회에 일종의 이재명 포비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반 이재명 정서와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때 대한민국 어디로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 보복과 관련한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었냐면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치 보복은 몰래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당장 표가 아쉬우니까 중도 진영에 호소하기 위해서 정치 보복 않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권력 잡았을 때 그러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공포감 분명히 있다는 거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2017년에요. 1년 동안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35명이 구속됐고 5명이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내란 세력 운운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었을 때 과연 어떤 그 정치 행보를 보일 거냐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그 설득만으로는 저는 국민들께서 그렇게 네. 설득될 것 같지가 않아요. 정원수 대변인이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은 안 하겠다고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표가 아쉬우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일주일 전 유세할 때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승리보다는 압도적 응징을 이야기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좀 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 정원 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처리하겠다. 또 최근에 이제 사법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실제로 또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발언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최근에 김문수 후보가 격차를 좁혀온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전략 수정이 있는 겁니까? 네, 뭐 물론 지금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기조를 변화하고 또 민심에 대응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뭐 지금 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봤을 때 본인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국민들 상식하고 맞지 않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해명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대법관을 100명까지는 그런다고 하지만 30명 정도까지는 전 충분히 검토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최고법원이 연방대법원이요. 한 100건 정도 재판을 합니다. 독일은 한 2,000건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대한민국은 대법원이 연간 3만에서 4만 건을 합니다. 이걸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법관 한 명당 3,000건의 어떤 심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제대로 된 이게 심리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와 목숨이 달린 일인데 기계적으로 이것을 판결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대법관의 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고 또 문제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가지고 파기환송 됐잖아요. 그럼 고법에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럼 재상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3심제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재판부의 새로운 시각으로 재판을 받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법관이 또 똑같은 대법관이 똑같은 사건을 또 심리한다는 것은 좀 취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대법관들도 이런 업무적인 과도함도 좀 덜어주고 또 재상고가 왔을 때는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1부에서 처음 했다면 재상고에서는 2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형평성을 좀 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사법개혁의 중심 핵심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권한을 네.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다 제청을 하는 게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실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제도적인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합니다. 강 부대변인 말씀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법개혁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김건희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법부의 독립이 지켜지는 게 민주주의의 요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많은 입법들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순수하게 들리지가 않고 이번에 이제 대법 파기 환송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 아니면 사법부 길들이기 자꾸 이렇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우리 옛말에 그 어디 가면은 뭐 기슬 여미지 말고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걸 특히 지금 대선 시즌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부에서는 조금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이제 선거 기간입니다. 판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치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약 보합 또는 조금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조금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정원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결집입니까? 추가적으로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 부울경과 TK 지역에서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보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기록하고 있는 지지율이 상당 부분 낮아요. 특히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투표장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TK, PK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누굴 선택할 거냐. 2022년 대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는 득표율이 더 올라갈 거고 보수 결집은 이제 시작돼서 더 강화될 거다. 근데 그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충청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데 충청 지역의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는 여러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거를 워낙 늦게 준비했어요. 민주당보다. 네. 그래서 불리한 환경에서 구도도 짜여 있고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어떤 승기의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 흐름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뭐 결국에는 마지막 그 득표율 차이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김인정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판세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빠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판세가 어떤 큰 대세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추가 반등 또는 추가로 쫓아오는 후보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당내에서 밀고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어제 기자간담회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이재명 후보가 집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소상히 했고 방점은 역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하겠다라고 선언했고 정치 보복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도 층하고 합리적 보수층에서 준비된 안정적 후보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고요. 예. 사실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건 맞죠. 뭐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보수층이 좀 가표집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은 뭐 그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그 이제 뭐 그러니까 당의 그 지지율에 좀 수렴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정광재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 경선 과정이나 단일화 과정에서의 갈등과 내용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좀 회복세에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사전투표까지 3일 남고 이제 대선까지 이제 8일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가 정말 그 단일화 이슈라든지 이제 또 격변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얼마큼 잘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드는 것은 그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에 그 대선의 기조는 내란 심판이기 때문에 그 김문수 후보가 정말 그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 이제 지지율을 회복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쫓아는 오나 앞지르기는 벅찰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김건희 의원께서는 결국은 이제 중도층 싸움일 수가 있습니다. 지역은 뭐 경기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PK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유경수 여사 생가도 방문하고 김문수 후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죠. 또 뭐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또 요청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해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강조하는 것이 보수층 결집은 될 텐데 중도층이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적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 보수 진영, 보수 세력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강경 보수에서부터 좀 중도 보수까지 다 아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다 이제 이 소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듯이 보이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그 박정희 생가 방문이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의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수층 좀 약간 강성 보수층에 많이 어필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또 중도 보수를 아울러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하고 같이 네. 이제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또 이제 어떤 중도 보수층에 좀 소구하기 위한 또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 보수층 전체를 아우르고 나아가서는 이제 중도층까지 이렇게 확장하려는 노력을 뭐 남은 뭐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해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꺼내놓지 않은 중도층 공약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그건 뭐 기다려 봐야 되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황성필 부대변인은 일단 이번 대선을 보면은 하여튼 발표되는 조사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건 간에 계속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시형 웨이브 파크 관련된 부분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 앞서는 후보라면 오히려 발언 등을 줄이는 게 나은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이제 조언하는 분석가들도 있는데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프리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유권자들을 만나면 드릴 말씀을 또 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저는 후보로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거북선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2015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였죠. 그때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거북선을 국가 항만 마리나 사업으로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추진을 했죠.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후 2018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가 된 거죠.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돼서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활성화를 시켜야겠구나 해서 그 차원에서 민간 자본 5천억 유치해가지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 웨이브 파크라고 세계 최대의 인공 그 서핑 파크를 이제 조성하려고 했죠.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흡한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코로나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재난에 있어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에 뭐 어떨 도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웨이브 파크만 이재명 후보가 말을 했는데 거북선 전체가 이재명 후보가 추진해서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네. 그건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쨌든 지금 거북섬이 됐건 웨이브 파크가 됐든지 간에 거기 근처에 상인들이 있는데 공실률이 뭐 87% 이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울고 있는 것을 또 울리는 두 번 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좀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좀 정치인으로서 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정강희 대변인 그런데 예.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가 맹폭격을 하기보다는 요즘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는 거의 이재명 후보에게 정조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강한 발언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거북섬 시형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와 관련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또 추가적으로 이제 공격 대열에 또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이 지적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의 설명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그 국민의힘도 거북섬 특히 그 웨이브 파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이브 파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꿰어서 유인해서 웨이브 파크를 거기에 자리 잡게 했다고 하는데 꿰어서 유인해서 이건 뭐 뭔가 좀 어감도 그렇고 별로더라고요. 뭐 이런 인상 비평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저는 그분이 거기 가서 거북섬과 관련한 웨이브 파크를 얘기하기 전에 웨이브 파크가 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권이 정말 어떤지 상황을 보고 그 얘기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강성필 비대변인 지금 얘기했잖아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 두 번 울릴 얘기를 꺼내갖고 지금 얘기를 하냐. 두 번 울릴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치적이라고 설명해갖고 이게 화제가 된 거고요. 그 이준석 후보는 저는 뭐 중도 보수 진영을 일정 부분 확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당에서 바로 민주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댐 역할을 분명히 이준석 후보가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마 이준석 후보가 기록하고 있는 두 자리에 가까운 지지율은 이준석 후보가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도 많이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후보가 전략적으로 우리 중도 보수의 확장 여기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고 그래서 단일화 얘기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북섬 이제 웨이브 파크라 그래야겠죠. 웨이브 파크가 이 이른바 노쇼 경제학, 호텔 경제학에서는 예약을 한 거예요. 거기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마련했는데 실제는 거기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호텔 경제학의 현실판이 웨이브파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알겠습니다. 일당은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정리하고요. 근데 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노쇼 이 호텔 경제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 시흥이 바로 김현정 의원이 지역구인 평택과 가깝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실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을 공분을 일으키려고 그 사실관계를 그 왜곡시킨 그런 네거티브의 전형이라고 저는 보여요. 지금 왜 이렇게 공실이 심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공실이 심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공실이 네. 심한 이유는 이제 그 2020년 완성되고 코로나 시기였고 오히려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영업자 폐업 수가 지금 100만 개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정확히 따지면은 그래서 본질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본질은 차라리 그러면 공실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게 사실은 본질이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은 그 거북섬이라는 곳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8년 도지사가 된 이후에 예. 그 인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2년 안에 그거를 유치했다는 거예요. 웨이브 파크를. 그 혁신적인 행정력에 대한 저 자랑을 지적을 얘기한 것이지 그 공실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실률이 왜 높았냐라고 하면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 논쟁을 한다면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 공실률이 높아졌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완성된 이후에 코로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내수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내수 경기가 안 좋고 자영업자 힘들고 공실률 많았을 때 그럼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에 대한 그 지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본질적인 내용이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게 대선 후보답지 않은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귀걸이 말씀하세요. 근데 뭐 제가 하나 근데 저기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웨이브 파크 문제도 그렇고 우리 저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경기도지사로서 하신 많은 사업들, 성남시장으로 하신 많은 사업들이 뭐 백현동,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 성남 FC 하여튼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비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동탄 신도시라든가 뭐 지금 하는 GTX라든가 여러 사업들을 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지금 뭐 뒷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좋은 비교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주제는 강성필 부대변인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무리로 듣고 이 주제는 일단락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은 그겁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자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부풀려서 마치 거북선 전체가 이재명 후보가 시작을 해서 실패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 어쨌든 이게 이재명 후보가 웨이브파크 시작했던 것은 어쨌든 나름대로 민자 유치해서 잘해보려고 했지만 당시에 코로나라는 어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고 하면 또 책임지고 이 문제는 또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내일 이제 이 마지막 3차 토론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있는 토론회가 사전투표 전 또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되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토론이 되는데요. 정치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 다 쏟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네 분께 내일 정치 분야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될 부분이 무슨 이야기가 될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부터요. 뭐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 아니겠습니까? 개헌이라는 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김문수 후보는 3년 임기를 한 후에 4년 중임제를 통해서 권력구조를 개편시키겠다. 특히 국회에 집중된 권한들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지금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면책 특권 이런 거. 그러니까 국회가 사실 대통령보다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고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갖고 있는 4년 연임제라는 대통령 개헌 어떻게 할 건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궁금증들도 많을 것 같아요. 개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할 것이다.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요. 이제 정치 문제는 방금 우리 정 대변인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보 문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일 있을 아무래도 이제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어떤 다가오는 관세 협상에 패키지로 붙어 있을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좀 훨씬 깊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주한미군을 4,500명 정도 철수할 수 있다라는 예. 어떤 아젠다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김문수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것만 유지를 해준다면 미국이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뭐 이렇게 전쟁 나가지고 뭐 미군 보낸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지금까지 저희 민주당을 비판해 왔던 부분하고 똑같은 모순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외교 안보와 있어서 사실 전략적 모호성을 저희가 계속 좀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도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안보도 외교와 관련된 분야인데 마침 김건 의원께서 안보 분야 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우리 그 대만 문제,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전 문제는 사실 우리 국익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물동량이 그걸 통해하기 때문에 거기 그 평화 안전이 훼손되면 우리가 직접 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화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 국익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국익에 맞춘 행동을 해야죠.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그 지역, 그러니까 이 대만 해협에서 어떤 일방적인 현상 변경 우리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입장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대만 양쪽 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 분명히 갖고 설득해 나가고 우리 입장을 주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3차 토론. 네. 3차 토론과 관련해서는 저는 계엄은 이제 실패했고 그다음에 탄핵은 8대0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직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미 기성의 사실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에 반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 복주, 탄핵 복주, 사법부 장악 시도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도 제대로 지금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치 분야 그 토론이라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평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서는요. 일단은 개헌과 뭐 외교안보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다뤄질 것 같은데 저 개헌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은 대선용 개헌안 같아요. 그러니까 개헌 같은 경우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4년 연임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국회 권한을 강화시킨다든지 기본권을 강화시킨다든지 지방분권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그동안의 개헌 특위를 통해 갖고 쭉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들이 다 형성돼 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거기에다가 또 추가한 것이라고는 불법 이번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개성계엄으로 국민들한테 촛불을 거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비상계엄의 요건을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됐고 국회 권한을 좀 강화시키는 것,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그 국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내용인데 김문수 후보의 개헌안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3년 단축하겠다. 이것은 사실 3년으로 단축한다 해서 불법 비상계엄이 안 일어나거나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던진 그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주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그런 식의 내용들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로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는 것이고 그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진보 보수 정권을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취했던 외교 안보의 전략은 그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주의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복원시키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원칙 자체가 많이 훼손되었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게 아무래도 남아 있는 사전 투표일 전까지는 이제 우리 여의도 내변인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서지영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기획단장이 이준석 후보가 3차 토론회까지는 꿈쩍 않을 것이다. 28일이 단일화 분기점.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실제 그게 가능할지 아니면은 안 되는 희망 회로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내부계 짧게 의견 듣고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단일화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3차 토론은 끝나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효과적이다라고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얘기죠. 나를 일종의 뭐 공격수로 써가지고 또 나를 단일화의 희생물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준석 후보를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대선에는 여러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지금 이 시점에 해당되는 징크스는 블랙아웃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아하. 그 직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1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이번에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내란 종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뢰감을 주는 그런 네. 모습 보이겠습니다. 정원희 대변인 조금 주제를 좁혀서 단일화에 대한 전망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요. 네.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우리 당이 해야 하고요. 징크스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네. 김현정 의원께서는요.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한 얘기를 책임질 거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단일화를 하는 것에서는 득과 실이 있을 것인데 득이라는 것은 일단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상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낙선했는데 당권과 관련된 뭔가의 그 뭐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예. 그거를 그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안철수 의원에도 그 단일화된 다음에 토사구팽된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설사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판세 분석은 이재명 후보가 더 경쟁력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가 된다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준석 지지자의 표가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 쪽으로도 나눠서 이렇게 분산된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여조의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근대 의원께서는 단일화 전망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뭐 정치는 명분을 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명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법, 행정, 사법을 아우르는 견제받지 않는 거대 권력 탄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런 명분에 따라서 단일화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여의도 내변인들에서는 정확히 단일화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내변인들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